첫 번째 주제는요. 이호 여사 별세 이 내용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우선 위에 작은 제목 좀 봐주세요. DJ 김대중 전 대통령 인생의 조언자 이호 여사 향년 97세로 별세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고요. 정치인 김대중 흔들릴 때마다 버팀목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삶에 대해서 1971년 대선 찬조 연설 때는요. 남편이 대통령 돼서 독재를 하면 제가 앞장서서 타도하겠다. 그래서 야당 역할을 집안에서 톡톡히 하겠다. 뭐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핀란드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여성위에 평생 헌신했다. 이렇게 추모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보시죠. 한국일보입니다. DJ 인동초의 삶 함께 견뎌낸 정치적 동지다. 그리고 영원한 동반자다. 정치권에서는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삶을 인동초에 비교를 하죠. 아주 가는 잎과 잎새만 있는데도 겨울을 견뎌내고 꽃을 피운다는 등에서 인동초라고 비유가 되는데요. 동반자, 동지였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 미국 유학파 엘리트 여성운동가다. DJ 만나 그의 꿈에 인생을 걸었다. DJ의 꿈에 인생을 걸었다. 5번의 죽을 고비, 6년간의 감옥생활, 10년의 망명과 연금 이런 고초를 함께했다. 뭐 같은 그리고요 여성운동가로서의 삶도 있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호 여사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부인이기 이전에요. 한 사람의 정치이자 여성 운동가였습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의 부인들과도 다른 확연한 인생을 보였는데요. 이 여사의 일생을 김도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보시죠. 1922년 서울에서 태어난 이희호 여사는 서울대 사범대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기를 다녀와 이화여대에서 교편을 잡았습니다. 1962년 고 김대중 대통령과 결혼한 이 여사는 김 전 대통령과 정치적 동반자로 고난과 역경을 함께했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납치, 감옥, 모진 고난을 당했습니다. 세계 역사상 이러한 일생은 매우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1997년 김 전 대통령이 4번의 도전 끝에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는 70살을 넘어 퍼스트 레이디로 활동했는데 영부인 이전에 독립적인 정치인이자 여성 운동가기도 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에 여성의 공직과 정계 진출에 문호를 넓혔고 아동과 여성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쏟았습니다.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에는 남북 관계가 교착 상황에 빠지면 남북 평화를 위한 조언과 행동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6.15가 선포한 화해와 협력, 사랑과 평화의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파란만장한 현대사의 족적을 남긴 이 여사는 이제 평생의 동지인 김 전 대통령 곁으로 떠났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네, 별세 소식이 어젯밤 아주 늦게 자정 가까이 알려졌지만 그래도 오늘 많은 신문들이 이 소식을 전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또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호 여사의 삶은 한 대통령의 부인의 삶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컸다. 그 이상이 있다. 이렇게 많은 신문들이 오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일 평론가. 예. DJ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이호 여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예, 먼저 가신 분의 명복을 빌고요. 예. 이호 여사는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이기 전에 예. 우리나라 여성 운동사의 큰 별이시죠, 별. 그래서 이제
의미가 뭐 한 3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나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 아니면 여성 운동을 함께 예. 해오면서 우리나라를 발전시켜 온 동지다라는 하나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여성 운동가로서 예. 우리나라 여성 인권을 신장시키고 제도적으로도 여성부를 탄생시킨 오. 주역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는 평화주의자이자 어른의 역할을 많이 해주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심지어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다음에도 예. 그 기사를 보면 이게 나쁜 일을 행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좀 사랑해 주시고 뭐 이렇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셨을 정도로 신앙도 깊고 평화주의자셨고, 예. 그다음에 이렇게 상대편도 이렇게 껴안으면서 국가나 큰 대의를 먼저 생각하는 분이었다. 예. 이런 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 큰 별이 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도를 드리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영선 의원께서는 기자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생활 동안 사실 이호 여사라는 이름을 여러 차례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접하셨죠. 그 이호 여사의 삶, 저희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고인의 명복을 예. 빌면서 그 이호 여사를 수식할 수 있는 단어는 민주화부터 시작해서 정말 여러 가지 여성 인권 운동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 시점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화해와 용서를 상징하는 어른이시다. 이렇게 화해와 용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정치 여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남북 관계라든지 그리고 어떤 정권이 첫 정권 교체였지 않습니까? 그 정권 교체기를 원만하게 이끄는데 기여를 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여하튼 화해와 용서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났는데, 현재 유가족들은 사회장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사회장의 공동 장례위원 장례 고문으로 여야 5당 대표를 모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 그 장례 모습도 그 화해와 용서가 반영되는 여야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거기서 서로 화해와 용서를 다짐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아침에 가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기사로 준비했는데요. 보시죠. 다음 기사입니다. 자,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장례위원장의 장상 권노갑, 그리고 유족 측은 사회장을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장은요, 사회 각계 대표가 자발적으로 거행하는 그런 장례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회장에는 정부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안 해도 되지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장은 사회 각계 각층이 모여서 장례식을 한다는 측면에서 글쎄요, 서로 생각은 다르지만 그래도 장례식만큼은 한 뜻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전하고 있군요. 그리고요, 오늘 오전 11시에요. 장례 관련 기자회견이 지금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조문은 오후 2시부터 할 수 있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 정치적으로 글쎄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지금? 지금 뭐 그 다른 어떤 때보다도 뭐 정권 교체를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이루셨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어찌 보면 정권 교체를 이뤘고, 그런데 그 정치권 여의도가 참 많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뤄서 나가야 될 일마저도 하지 못할 정도로 꽉 막혀 있는 전국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한 군데 중심을 좀 잡아주던 큰 기둥이 좀 빠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첫 번째 아쉬움이 듭니다. 뭐 여야를 떠나서 어쨌든 뭐 이호 여사를 예방하는 것이 정치권에 입문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의 정치인들의 과제처럼 그렇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 여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상징성이었는데 그 축이 하나가 빠진 것 같아서 조금 더 아쉽고요. 다만 뭐 저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마지막 가시는 길을 빌어서 한 번 더 여야 정치인들이 어떤 뭐 이 여사라든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하고, 우리 뭐 집안에서도 어떤 큰 일을 통해서 안 되던 일이 또 풀리는 좋은 계기도 마련하지 않습니까?
현실 정치에도 마지막 가시는 길에 선물을 좀 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장이기 때문에 사회장이 좀 원만하게 진행이 된다면 여야 5개 정당들 그리고 정치권 많은 인사들이 모여서 조문도 하고 장례식 참여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럼 또 거기서 얼굴을 맞대고 해서 지금 굉장히 극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이규환 변호사. 예. 아무래도 한국당 쪽은 이호 여사에 대한 평가가 민주당이나 이런 여권보다는 좀 수준이 좀 다를 것 같긴 합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나라의 정치사 그 궤적에서 굉장히 큰 족적을 남겼다고 할 수 있어요. 이호 예. 여사는요. 어떻게 예. 좀 보세요? 물론 이제 정치적인 방향성은 달라서 예.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가 있어도 예.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가 없다고 봅니다. 어. 저는 역시 그 이호 여사의 정치적 입장과는 상관없이 예. 그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 성격 이 부분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지도자로서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제가 보기에 예. 방향성을 어쩔지 모르겠지만 판단력과 저는 용기라고 봅니다. 오. 근데 어쨌든 이호 여사는 예. 그 판단력에 있어서 예. 그 당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보고 예. 꿈을 이룰 사람이라고 보면서 어. 실제로 그 꿈을 이루는 사람 아닙니까? 그 판단력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는 거죠. 예. 어떻게 그 당시에 3, 4, 5대 국회의원 선거 낙선된 사람 예. 그리고 빈털터리인 사람을 나중에 크게 될 뿐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그에 따르는 실천을 해가지고 실제로 결혼을 이루게 된 것. 그 당시 여성으로서 예. 그 당시 뭐 사실 과거에 예. 여성이 뭐 그러니까 자 본인은 초혼인데 예. 호랍이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예. 호랍이 그리고 실제로 예. 근처에 자식이 둘이나 있는 분하고 다시 결혼한다는 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또 게다가 연하인. 그래서 사회적인 것을 무시하고 그 판단력에 따른 용기를 실질적으로 실질에서 이루어내는 것. 예, 이런 예.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 지도자로서의 영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후의 지도자들이 이런 인간적인 어떤 지도자로서의 예. 영향을 갖추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지도자가 되어서는 판단력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예. 정확한 판단을 한 이후에는 정확하게 그걸 밀어붙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것을 그 후대의 지도자들이 예. 다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의 지도자들한테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걸 바라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호 여사가 정치적 입장과는 상관없이 예. 인간적으로는 지도자의 지도자의 영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설명해 줬는데 아무튼 네 분께서 공통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한 대통령의 부인에서 그치지 않는 인물이었다. 뭐 이런 평가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정치권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굉장히 주목을 끌 수밖에 없었던 장면이 있었죠. 그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자, 일단 두 사람이 끌어안고 있네요. 굉장히 반갑게 표정이 나타나죠. 표정 속에 굉장히 반갑다라는 게 좀 읽힙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두 남자의 포옹이다. 문재인 대통령이라는를 두고 두 사람은 각각 복심의 역할을 하는데 어제 만났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양정철, 김경수 지사, 짠하고 아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짠하고 아프다. 문재인 대통령 이해찬이요, 김경수 지사와 회동을 한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입니다. 그 행보 자체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죠. 자, 여당에서는요, 이런 행보를 보고 김경수와 PK, 그러니까 부산 경남 두 토끼 챙기기 아니냐, 또 이렇게 또 약간 비판적 시각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요. 경향신문 기사가 일단 있습니다. 역시 그 똑같은 사진, 옆에 좀 여백이 좀 넓습니다만은 똑같은 사진 싣고 있고요. 표정 자체가 굉장히 활짝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이렇습니다. 김경수 꽉 껴안은 양정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드루킹 뒤 첫 공개 회동. 저희가요. 오늘부터 좀 새롭게 준비한 그런데 요 빈칸을 채우는 순서를 좀 마련했습니다. 패널 네 분께서 조금 추정을 해줘서 써주시는 건데 요거는 뒷순서에 저희가 진행하고 일단 기사부터 좀 보겠습니다. 어제 양정철 원장이 김경수 지사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도지사 출마를 강권했다. 그러면서 마음이 짠하다. 지금 굉장히 좀 김경수 지사가 재판도 받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 상황을 거론하면서 마음이 짠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 댓글 조작 의혹 연루 위로도. 그리고요 어제 김경수 지사는요 양정철 원장에게 추경 얘기를 했어요.
이 추경 꼭 필요한 건데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서 좀 잘 좀 될 수 있게 좀 도와달라.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서 그 대목도 굉장히 좀 주목을 끌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제 두 사람의 만남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남권을 수도권에 이어서 다음 파트너로 잡아주시면 돼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신 김에 제가 두 가지만 좀 요청을 드릴 게 있는데. 적을까요? 아니, 안 그러셔도 된다. 이미 얘기 다 기록이 되고 있어요.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나 잔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잔소리는 아니고요. 네. 이건 요청과 당부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뭐 정책의 경청 투어를 하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원장님 정도 오셔야 우리 서울에 있는 정치부 기자님들이 함께 오시네요. 저는 뭐 다른 야당들도 그렇게 자치단체 싱크탱크들하고 정책 협약 같이 맺고 그래서 그 여야가 정책으로 그렇게 선의 경쟁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자, 뭐 아무튼 이 양정철 원장의 행보가 그동안 주목을 받았는데 특히 어제는 김경수 지사, 그러니까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아니 뭐 문재인 대통령의 남자들 이렇게 표현되는데 두 사람이 만난 겁니다. 그래서 언론이 뭐 주목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아까 기사를 소개하면서 제가 살짝 얘기를 했어요. 요 빈칸 채우기가 오늘부터 좀 준비돼 있다고 네 분이 요 빈칸을 좀 채워주셔야 됩니다. 뭐 워낙 네 분께서 이 지금 상황에 대해 잘 이해하고 계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딱 맞추실 것 같아요. 요게 뭔지. 일단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김경수 꽉 껴안은 양정철 드루킹 뒤 첫 공개 회동 무슨 행보 분석. 그러니까 언론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행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데 무엇일까요? 먼저 네 분 의견을 쭉 볼 텐데요. 한 분씩 짧게 본인 답을 설명해 주시고 한 20여 초 정도 한 이유를 짧게 말씀해 주세요. 먼저 최영선 의원께서는 킹메이커라고 쓰셨어요. 일단 두 분 자체가 기본적으로 현 정권을 만들어낸 킹메이커들로서 예. 주목을 받은 것이고 예. 지금 양정철 그 민주연구원장의 행보 정치 행보 자체가 인적 쇄신, 인적 새 인물 영입 예. 이 큰 틀에서 본다면은 아직은 빠르지만 길게 보면은 결국은 이제 그 한 번 정권을 창출한 사람으로서 다음 차기는 또 누굴까를 탐색하는 그런 킹메이커 행보다. 네. 그러면 그렇게 양정철 크게 원장은 킹메이커 행보고 그럼 김경수 지사는 킹 행보입니까 그럼? 그렇게 되나요? 두 사람이 굳이 엇갈린다면 그렇게 엇갈리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킹메이커라고 쓰셨어요. 자, 김상일 평론가는 정치 행보라고 쓰셨네요. 그냥 뭐 예측이니까요. 이제 그럼 행보가 뒤에 있으니까 앞에는 정치만 되는 겁니까? 정치 행보 그렇죠. 분석. 예, 정치적 행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일단은 뭐 나쁘게 쓸 수 있는 말들도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기사에서 이제 정책 행보라고 했는데 그 정책 행보를 넘어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는 뭐 정치적 행보, 대권 행보, 뭐 내지는 뭐 이렇게 총선 기획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나가는 건 좀 약간 과도한 것 같고요. 그러나 상당히 이례적인 만남이라는 측면 그리고 PK의 지지율이 약간은 하강 국면에서 저런 이벤트 일종의 이제 빅 이벤트죠. 이런 게 있었다는 측면에서는 뭐 정치적 행보로 좀 분석할 수도 있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치적 행보라고 썼습니다. 최영선 의원께서는 계속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정답이 나오면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맞추시고 어떤 분이 틀리셨는지. 자, 이경환 변호사께서는 총선 승리라고. 총선 승리 행보 분석이다, 그럼? 저기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처음 민주연구원장이 됐을 때 취임 일성이 자신의 목표는 총선 승리고 민주연구원을 총선 선거의 병참 기지로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했다는 것은 앞으로 자기가 모든 움직임이 총선 승리에 맞춰져 있다. 저는 비록 뭐 지금은 뭐 선거법 위반 때문에 뭐 다른 선거와 관련된 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본인이 움직이는 모든 것이 총선 때까지 총선 승리를 위한 행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 저 만남 자체도 예. 저렇게 계속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만나 나가면서 예. 어떤 총선을 승리하기 위한 바탕을 다지는 것 그런 걸로 봅니다. 따라서 저것도 역시 총선 승리를 위한 행보 아니냐 이렇게 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총선 승리 행보 분석. 자, 양지열 변호사께서는 총선이긴 총선인데 좀 승리는 아니고 총선 지원 행보다. 지금 양정철 원장이 갔던 곳이 만나신 분들이 박원순 시장, 그다음에 이재명 경기지사 다음에 예. 결국 이제 경남지사를 만나러 간 겁니다. 수도권을 돌고 바로 부산으로 갔고 예. 내년 총선의 최대의 승부처로 꼽히는 게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라고들 입을 모아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총선 지원에 나섰다고 봐야겠죠. 아, 총선 지원이다. 자, 네 분이 각각 어떻게 보면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표현은 다 다릅니다. 그럼 진짜 이 기사의 요 빈칸은 무엇일지. 그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PK 힘 모으기 행보입니다. 아, 답이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까지 맞추려 그러는데 PK라고 쓰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다들 총선, 뭐 정치, 킹메이커인데 보니까 세 분은 설명 중에 PK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내용은 접근하셨는데 딱 PK라는 이 표현은 쓰지 못하셨네요. 아, 최영석 위원께서는 좀 혼자서 약간 좀 다른 얘기를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경향신문은 PK 힘 모으기 행보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아, 그럼요. 어제 그 만난 잡채가 PK에 뭔가 힘을 주는 거다. 이렇게 좀 분석이 나오잖아요. 관련 기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마저 보겠습니다. 자, 기사 넘겨주세요. 예. 네, 기사가 계속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라고 좀 천천히 가고 있어요, 지금.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지금 북유럽 3개국 순방 중인데요. 어제 그 현지에서 발표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직항 노선, 우리나라와 핀란드의 직항 노선이 발표가 됐는데 그 지역이 주목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 고향 부산과 헬싱키가 가까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남권 주민들 수건 사업인 부산과 유럽을 연결하는 직항로 어제 공개가 됐어요. 부산에서 헬싱키로 비행기로 바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또 기자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죠. 물어봅니다. 이거 혹시 부산이라서 아니면 총선 앞두고 이렇게 질문이 나왔죠. 그에 대해 청와대 해명이 이렇습니다. 총선 등 정치 일정과는 무관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 자세히 보면요. 그렇다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여기 또 분석을 좀 해놨습니다. 아랫부분에. 내년 3월부터 주 3회 부산에서 헬싱키 노선 운항이 시작될 경우에 여기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어집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오거돈 부산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가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목소리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내년 총선 등 정치 일정과는 무관하다고 설명을 했다. 요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까 경향신문 기사에 PK 힘 모으기 요 내용과 지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김상희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이 PK 힘 모으기라는 분석. 글쎄요, 굉장히 난감한데요. 예. 일단은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뭐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이제 정권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는 세력에서는 그러한 오해를 받는 행동은 가능하면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지역이 PK만 있는 것은 아닌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다른 쪽에서는 또 이제 소외감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얘기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또 반면에 반대 측에서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또 이제 이렇게 큰 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점잖게 하거나 더 좋은 방향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그냥 공격을 바로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별로
자신들한테 득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정철 원장의 행보도요, 저는 예. 이게 기획이라면 대단한 기획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언론을 자기 중심으로 빨아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빨아들이고 난 다음에는 본인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기획을 내놓으면 예. 그 기획을 거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획가라면 어마어마한 진짜 기획가가 되는 셈이죠. 그거를 또 야권이나 이쪽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프레임에 올라타면서. 예. 그래서는 안 되고 예. 좀 더 크게 자기들의 이익에 맞게 치고 가는 모습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약간 그 부분도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영선 의원께서는 요 노선이 요 이제 새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PK 힘목이다 이런 분석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국제 항공 노선이 만들어지려면은 예. 정치 외교가 관여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또 한 축으로 경제성이 평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사 어디를 보더라도 예. 이 항공 노선이 경제성이 있느냐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김해공항과 헬싱키를 연결한다는데 김해공항과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에 만든 항공 노선 예. 이후에 예. 항공사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그 적자 노선 때문에 정말 항공사가 힘들어한다 하는 그 하소연을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노선도 과연 경제성이 있고 혹시라도. 그 지금 노선에 얼마나 많은 탑승객들이 다니는지 예. 이런 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그런 설명이 없다면 이건 순전히 정치적 고려에 의한 항공 노선이 아니냐 이렇게 일반 국민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어제 이제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를 통해서 이 노선에 대해서 이제 뭐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어떤 의미가 있고 뭐 경제성 이런 거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정치적인 의미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정치권 일각의 시각인 거예요. 자, 이경영 변호사. 예. 만약에 저것이 이제 정치적 중립 위반이다라고 예. 소송이 제기되면 저는 소송 기각될 거라고 봅니다. 왜 대통령 역할이니까. 예. 그렇지 형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해서 그럼 실질적으로 선거에 영향이 있느냐? 예. 그건 다르다 봅니다. 어쨌든 실질적으로 선거에 영향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예.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것이 만약 문제는 중요했다면 과연 이 시점에 꼭 해야 되는지가 문제됐을 것이고 그다음 또 이때까지 과연 이 정도 사안이 부산과 예. 헬싱키를 연결하는 사안이 예. 대통령이 저기까지 가서 예. 체결한 정도의 사안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예. 다른 분이 가서 충분히 체결할 수 있는 건데 예. 굳이 부산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PK가 선거의 쟁점인데 예. 그 사안을 가지고 가서 그 도장을 찍으면서 예. 뭐 내 고향 부산과 헬싱 가까워졌다 한마디 하면서 저는 형식적으로 분명히 선거 중립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영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형식적으로는 아니죠. 정책 이야기하는데 무슨 뭐 그 선거와 관련이 그렇죠. 있겠습니까? 정책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정책. 하는 이유 자체가 본인이 이미 총선 승리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 계속적으로 행보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총선 승리를 위한 움직임이 명백한데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예. 결과적으로 봐서는 나중에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결국은 선거를 위한 행보다라고 실질적으로도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는 지금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정치인의 행동, 뭐 대통령 예. 정치인이니까요. 정치인의 예. 행동이 정치와 관계가 없다라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죠. 다만 이제 최근선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예. 과연 이게 유럽 노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말로 예. 부산 경남 지역의 수건 사업이 맞다면 또 그게 헬싱키여야 했느냐 이런 부분에 뭐 대해서는 여기 기사에는 영남권 주민들의 수건 사업을 해결한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설명이 그러니까 있어요. 지금. 수건 사업은 맞을 거예요. 예. 저는 그 뭐 국제적인 노선 전체는 모르지만 예. 부산 경남에서 바로 인천을 거치지 않고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었다라는 거는 수건 사업은 맞는데 아무래도 그쪽 영남권 주민들도 불편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헬싱키여야 되느냐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일 때 부산 경남 주민들이 과연 이걸 가지고 잘했다고 할지 아니면 왜 하필 헬싱키야라고 할지는 또 그게 또 다른 영향이기 때문에 예. 정책을 가지고 또 여권에서 이제 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정책의 판단은 또 유권자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튼 지금 여권의 PK 민심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가 계속 올해 들어서 나오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뭔가 PK 지역을 좀 챙기는 듯한 행보들. 그게 계속 그래서 아마 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고향 부산. 이렇게 표현을 해서 또 더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 분야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인물에 대해서는요, 저희도 매일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매일 조금씩 놀라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보시죠. 조선일보입니다. 고유정 범행수법 밝혀지나 전 남편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이 소식입니다. 그동안 이 고유정 어떻게 도대체 범행을 한 것인가? 알 도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물론 동기도 모릅니다. 지금 왜 했는지도. 그런데 수면제 성분이 나왔다. 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어떤 범행의 흔적을 지우려 산 표백제를 샀는데 그중에 뭐 안 쓴 게 있었습니다. 그 안 쓴 제품은 마트에서 환불까지 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글쎄요. 범행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 태연하게 마트에 가서 물건을 환불하는 모습까지 이제 포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놀라운 거죠.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래서 이유는 또 이렇답니다. 뭐 시신 옆에 뒀더니 찝찝해서 뭐 이렇게 얘기가 했다는 말까지 나와요. 아, 참 이거 어떡합니까 진짜.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고유정 전 남편 혈흔에서 수면제 뭐 성분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뭐 표백제 등 환불까지, 뭐 이불에 묻은 혈액 감정에서 졸피뎀 성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고 씨는 약 처방을 받은 뒤 이 수면제, 이 약 처방을 받은 뒤 사용처 설명을 못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그 내용이 좀 설명이 돼 있습니다. 이 아랫부분 잡아주시죠. 경찰 수사 결과 나온 내용입니다. 고 씨가 이 고유정이 제주도로 내려오기 직전인 지난달 17일쯤 한 병원에서 수면제 처방을 받고 인근 약국에서 졸피뎀을 구매했답니다. 그런데요, 고 씨는 감기 등 증세로 약 처방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수면제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거예요. 그동안 이 고 씨는 키가 160에 몸무게가 50kg. 근데 숨진 전 남편은 키가 180에 몸무게가 80kg니까 체격 차이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완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가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수면제 성분이 뭔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저희가 좀 관련 영상을 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2년 만에 만나는 면접 교수권을 통해 처음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이혼 후에 아들을 만나러 가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운전하면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계속 아유 우리 아들 보고 오러 간다며 노래를 계속 부르더라고요. 그쪽에서 어떻게 주장했냐면 형을 성폭행범으로 만들고 덮치려고 했다가 본인을 덮치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중간에 그렇게 도망가서 잠적한 걸로 증언을 했고요. 해서 그 누명을 벗기려고 3일 밤낮을 뛰어다녔고요. 자, 이번 범행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알려지는 데는 저 동생의 역할이 좀 컸다고 뭐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규환 변호사. 예. 범행 과정에 대한 정보가 좀 밝혀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차근차근 더 밝혀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안에 본인이 혼자 있을 때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본인 진술을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마음대로 만들어낼지 몰라도 예. 최소한 그 펜션 바깥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증거가 계속 나타난다면 그걸로 추정할 수 있는 사실들이 계속 발생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예. 특히 지금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게 계획적이냐 우발적이냐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지금 고유정은 우발적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러다 그 우발적인 이유도 자기가 이제 성폭행을 당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같은 일이 발생했다. 예. 실제로 그 이후에 문자도 본인이 보내가지고 예.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죠. 예. 그 가장 큰 이유는 예.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에 따라서 형량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살인죄지만 대한민국은 1급 살인, 2급 살인이랑 뭐 모살 뭐 이런 걸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살이 예. 계획적 살인을 말합니다. 아예 뭐 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예. 실질적으로 양형을 할 때는 그것이 완전히 구분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모살, 계획적 살인의 경우에는 예. 뭐 최소한 뭐 정해진 바는 없지만 예. 최소한 15년 이상형이 되는데 뭐 우발적 살인의 경우는 15년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것을 노리고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그렇게까지 염두에 두었다면 예. 오히려 계획적 살인이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인데 이 지점에 중요한 것은 지금 수면제를 처방받은 것이 예. 17일입니다. 예. 그리고 감기 증세가 있었다는 것이고 예. 그 다음 날 바로 제주도로 갔거든요. 그 다음에 밝혀진 내용들 예. 모든 것들 뭐 다 계획적인 요소가 되지만 예, 예. 처방을 받은 날짜 하루 전날 실제로 관계가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예. 하루 전날 처방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제주로 갔다라고 하는 그 정황은 아무래도 계획적 살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뭔가 것이. 약을 미리 일단 확보한 상태다. 예. 그것도 약을 확보한 것도 예. 예를 들어서 시간이 좀 시차가 난다든지 예. 뭐 실제로 뭐 큰 병이 있어서 그랬다든지 예. 이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예. 바로 전날 감기 증세로 처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판사 입장에서 보면 계획적 살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아주 커지게 되는 거죠. 물론 다른 요소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본인이 지금은 계속 그 당시에 예. 혼자 있었다는 걸 이유로 우발적 살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계획적 살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양지열 변호사, 우발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 일단 범행이 저질러진 이후에 전 남편의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는 과정이 과연 그 우발적이라는 주장과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사람들이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우발적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죠. 경찰도 그래서 사실은 계획살인이라고 거의 지금 뭐 확증을 하다시피 하고 있고요. 뭐 좀 전에 영상으로도 나갔지만 표백제라든가 아니면 뭐 세숫대야 뭐 청소용 테이프 같은 것들을 펜션에 무인 펜션에 전 남편을 만나러 가는 길에 가는데 펜션을 청소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런 것들을 어디다 썼는지는 뻔히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고 그 이전에 휴대전화의 포렌식 결과를 보면 예. 살인에 필요한 어떤 정보들을 검색한 기록도 나오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 그걸 방위하기 위해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얘기는 사실은 검거된 예외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러니까 전 피해자의 동생 얘기도 나왔지만 예. 이미 잡히기 전부터 마치 남편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던 증거들을 조작된 증거들을 심어놨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전 남편이 나를 성폭행하려고 해서 그러고 나서 도망갔고 그 다음에 스스로 그게 어떤 드러날까 들어와서 잠적을 했다라는 식으로 잠적을 했다. 그러고 나서 본인의 시신을 다 없애버리고 나면 성폭행을 시도하다 도망간 남편은 잠적을 했고 자신은 피해자인 채로 남아버린 거예요. 사건이 그런 식으로 끝나기를 바랬던 것으로 지금 보여요. 그만큼 치밀한 계획이었고 지금 동생의 진술에 따르면 그렇게 그렇습니다. 보인다는 그렇게 추측이 거죠. 돼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문자 메시지를 남겼어요. 검거가 되기 전에 문자를 남편 휴대폰을 가지고 자기한테 자기가 문자를 보내요. 성폭행을 하라고 한 거 미안한데 고소는 하지 말아달라고. 이거 검거 전에 이런 가짜 정보를 심어놨단 말이에요. 그건 제 말씀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추정이란 거고 수면제가 나온 부분이 의미가 있는 건 그전에 이제 워낙 전 남편이 180에 80kg가 넘는 좀 체구가 좋은 편인데 어떻게 여성이 혼자서 해쳤겠느냐 이런 부분이어야 했는데 수면제를 썼다면 그 부분이 단독 범행으로도 가능하다는 게 해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일단 저 수면제 성분이 나왔다는 거 뭔가 이제 설명이 시작되기 출발된 거죠. 이제 설명에 대한 부분이. 최영선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질문 드리기도 참 모합니다. 일단 이 고유정 이분이 수사에 처음부터 전혀 협조를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면제도 이불에서 나온 혈흔에서 검출이 된 것이고 찾아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피의자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진술을 협조를 안 했고 지금 고의냐 뭐 우발적이냐 이런 부분도 정말 그 피의자의 증언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경찰 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도 인터넷에 도는 걸로 알고 있지만 증거 수사를 지향하는 우리 경찰에서 저렇게 증거를 치밀하게 인멸하고 증언을 안 하기 시작하면 경찰로서도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은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초동 대응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경찰을 믿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음 소식입니다. 천재로 불렸습니다. 음악의 천재. 근데요, 삶이 굉장히 비운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있습니다. 유진박, 전자 바이올리니스트로 유명했죠. 뭐 지금도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매니저의 7억 원대 사기를 당했다.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또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이요. 장애인 인권센터가 이 매니저인 김모 씨를 고발을 했는데 이런 사기를 쳤다는 거죠. 명의도용 사채,
명의도용에서 사채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출연료 빼돌렸다. 지금 뭐 지상파 한 방송이 다큐멘터리를 찍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이제 불거졌고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작진이 의혹 제기를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사 내용 좀 더 보죠. 여기 있습니다. 유진박 씨는요, 우울증과 조울증을 앓는 등 심신이 쇠약해졌는데 2009년 전 매니저에게 폭행 감금을 당했고 소속사로부터 뭐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의혹이 확산돼서 굉장히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냈죠. 근데 이번에 고발당한 김 씨는 1990년대 유진박의 국내 활동을 도왔고 착취 의혹, 과거에 있었던 착취 의혹 뒤에 다시 만나서 음악 활동을 도와준 인물이었는데 이런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유진박은 4년 전에 어머니가 숨진 뒤 한국 내 활동뿐만 아니라 생활도 모두 김 씨에게 의존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And a lot of people think that I'm going through like a dangerous time, or it's like, 사채뿐만 아니라 나머지 상황도 전혀 모르세요. 지금은 아시는데 당시에는 전혀 몰랐고 생활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사이였죠. 양지열 변호사. 천재 아닙니까? 음악 천재로 알려졌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참 가슴이 아프네요. 음악 천재라는 게 3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했다라고 했고 줄리아드 음대를 나와서 사실 전자 바이올린이라는 거 우리 사회에 처음 보여다시다시피 했죠. 뭐 김대중 전 대통령 아까 얘기도 했지만 그래서 대통령 취임식에서 연주까지 했던 그런 천재였는데 2009년도에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한번 들렸었어요. 당시 매니저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어서 뭐 지방 공연을 다니고 있었다, 뭐 학대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말도 안 되는 장소에 가서 연주를 하고 그랬다. 곱창집에서 연주하는 게 SNS에 알려지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2009년도에 어쨌든 그 매니저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유진박 씨가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모텔에서 짜장면만 먹으면서 생활한 적도 있었다라고. 그럴 정도의 상황을 겪다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그 매니저랑 결별을 하고 말씀드린 처음에 90년대 우리나라 들어올 때 소개를 시켜준 김모 씨라는 사람이 이번에 그 이후에 다시 매니저를 맡은 겁니다. 그런데 그 매니저가 그 이후 2010년 이후에 쭉 활동을 하다가 알고 보니까 그 사이에 자기 유진박 씨 명의로 사채를 한 1억 8천만 원 정도 끌어쓰고 유진박 씨 소유 집도 헐값에 팔아버리고 출연료도 한 5억 원 가량을 횡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이 김모 씨라는 사람이 좀 전에 얘기가 잠깐 나오긴 했지만 유진박 씨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일가친지는 다 미국에밖에 없어요. 그렇죠. 한국말도 서투세요. 그러니까 한국의 유일한 보호자이자 친구가 이 김모 씨였던 사람이에요. 의지할 곳이라고는 그 김모 씨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난해 인터뷰한 걸 보면 김 씨가 있어서 행복하다는 말을 한 인터뷰가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런 일을 겪었던 거라서 지금 정신적 충격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근데 유진박 씨 가까이 좀 아는 분들, 뭐 연예 기자 이런 분들 말씀으로는 유진박 씨가 음악은 천재인데 나머지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대요. 돈이고 뭐가 아무것도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생활하는 측면에서는 잘 모르는 거군요. 근데 그런 사람을 이렇게 이용을 했다라는 거죠. 물론 아직은 이제 의혹입니다만, 혐의입니다만. 그렇죠. 일단 의혹 제기가 된 겁니다. 고발이 지금 일단 된 상태라서 좀 더 뭐 상황을 좀 들여다봐야 되긴 합니다. 김상일 평론가. 안타깝네요. 저렇게 재능이 많은 인물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실이 선의를 가지고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갈수록 그런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고유정 사건, 살인 사건도 그렇고 그 우리의 행정력이 앞으로 이렇게 다변화되는 사회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모든 거를 좀 국민들이 함께 방어하고 예방할 수 있는 법 같은 거를 하나 국회에서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열 경찰이 한 도둑의 범행을 막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측이 불가능하게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가 볼 때는 국민 포상법을 만들어서 각종 범죄를 예방한 국민들, 신고한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포상하는 제도를 만들면 그렇게 행정력을 잘 쓰지도 못하는 행정력을 많이 키울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유진박 씨 건 역시도 사실은 옆에서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취재하다가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큐멘터리는 원래 유진박 씨를 소개하는 다큐멘터리였는데 갑자기 고발 프로 비슷하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저런 분들이 적극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묻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사회를 이렇게 바르게 끌어가고 그 햇빛 아래로 그 어두운 것을 드러내고 하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많은 사회 병리 현상을 이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안 돌아가는 게 굉장히 안타깝지만 돌아간다면 국민 포상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좀 시행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뭐 계속 기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관련 기사로 넘어가 보죠. 한겨레 기사입니다. 물컵 갑질 조현민 14개월 만에 한진그룹 경영에 복귀했다. 이 얘기입니다. 한진칼, 그러니까 지주회사죠. 한진칼의 전무 그리고 정석기업 부사장 이렇게 맡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영 복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조원태 회장 견제 차원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답니다. 조원태 회장은 오빠죠. 이 조현민 전무의 오빠가 됩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한진 형제 간 경영권 분쟁 봉합된 것인가? 어제 조현민 전무의 경영 복귀가 그런 의미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분석을 하고 있어요. 아까 한겨레 분석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그때는 견제라 그러는데 여기 또 봉합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때이른 복귀에 정당성 결여 지적도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최영선 의원님. 일단 두 신문이 각각 좀 의미를 다르게 분석했어요. 조원태 회장에 대한 견제 차원이냐 아니면 경영권 문제 그동안 있다고 좀 알려졌는데 그게 봉합이 된 거냐.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일단 둘 다라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때이른 복귀라는 데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조현민 그 전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회적 비난의 이 가능성을 몰라서 복귀하는 거냐? 저는 알고도 복귀할 만큼 뭔가 다급한 사정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비판과 지적을 받을 걸 예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복귀를 해야 될 다급함이 있고 그것은 이제 지금 대한항공 전무였다가 거기서 물러나고 이번에 복귀한 것은 대한항공이 아니라 한진칼로 지주회사 경영권을 쥐고 있는 대로 들어온 거죠. 그렇다면은 이 경영권과 관련해서 이 복귀를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외부적으로는 조양호 회장 일가가 외부적으로 2대 주주가 지금 지분을 늘려오면서 외부의 그 강성부 펀드하고 지분 경영권 다툼을 해야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원태 오빠인 조원태 대표 회장과 협력해서 외부의 강성부 펀드와 경쟁해야 되는 하나의 측면에서 보면 남매 간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일단 외부의 어떤 경쟁을 벌이는 존재가 있으니까 일단 협력을 해야 된다. 일단은 외부와 그 경쟁하기 위해서는 협력해야 되는 측면이 하나가 지금 다급하게 있고 또 하나는 조원태 그 회장의 이제 경영에 대해서 아직까지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도 불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총수 지정할 때 그런 것들이 또 이제 가족 내에서도 이미 표출이 됐죠. 어렵게 됐죠. 늦게 아주. 그래서 아마 조원태 회장의 경영 능력이 검증될 때까지 뭔가 바로 옆에서 견제를 해야 되는 그런 다급한 필요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어떤 갈등을 일단 봉합을 하자. 그런데 내부엔 또 견제도 의미도 있다. 다 그렇게 두 개 다 있다는 거네요. 자,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지금 여기 보면 경향신문에 때이른 복귀라고 지적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때이른이라는 말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복귀가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저는 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최경성 의원님 분석이 다 맞지만 그 분석의 전제로 생각되는 게 저는 이 회사가 조 씨 일가의 소유물처럼 전제돼서 분석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 주식회사라는 게 기업 공개가 되면 그게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런 식의 아무리 다급한 일이 있어도 그 직원들을 마치 신분이 다른 하인 다루듯이 하는 분이 복귀를 해가지고 그분들을 다시 그냥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다루게 한다? 경영을 하게 한다? 이게 우리 지금 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건지 우리는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기업 때문에 만들어진 지금 경제 어려움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대기업을 통해서 극복할 수밖에 없지만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한 일단 반성에서 많은 것들이 시작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면죄부를 주고 때이르다? 저는 때이르다 아니다가 아니라 이게 복귀 자체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논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다시 한번 아까 강조합니다. 그 기사에 때이른이 아니라 그냥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냥. 그렇죠. 아예. 자, 이규환 변호사. 예.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예. 물론 이제 조현민 이분은 뭐 도덕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달리 이야기할 수 있지만 대기업의 소유자가 회사를 이끌어갈 때 유리한가 불리한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주인이 직접 경영을 할 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점들은 다 빼고서라서 또 어떤 추진력이라든지 실제로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는 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로 혹시 지금 얘기하는 어떤 소유자가 직접 나섰을 때 어떤 뭐 도덕성이라든지 소유물처럼 행동한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나쁜 것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뭐 이 기업 경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조현민 이분이 이렇게밖에 나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때이른이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나갈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 실제로 본인도 나가고 싶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복귀가 부적절하다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복귀 안 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전체 대한민국의 자산인데 나가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된다면 저는 그 자체가 그렇게 무조건 소유물인 것처럼 실제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만약에 본인이 추진력 있게 잘 돼서 이 기업이 제대로 운영이 되어져 가지고 대한민국에 혜택이 들어간다면 저는 그 자체로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규환 변호사는 일단 뭐 때가 이르든 부적절하든 일단 복귀를 해서 일을 잘하면 결과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다라는 입장을 보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양지열 변호사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글쎄요. 만약에 전문 경영인 중에 누가 조현민 전무와 같은 무리를 일으켰다라면 회사 복귀가 가능했을까? 그렇겠죠. 전문 경영인이 저런 논란이 있으면 다시 돌아오기는 그렇죠. 어렵겠죠. 다른 무엇보다 이제 다른 재판이 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조현민 전 전무는 본인은 다 무혐의 처벌을 받았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일가가 다 재판을 받고 아직도 어머니하고 언니는 재판 중이에요. 근데 그 첫 시작의 단추였던 조현민 전무가 아무렇지 않게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 기업 문화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과거에 그러니까 일종의 대한민국가 뭐 성장 위주로 갔었을 때 그리고 아주 정말 그 빈약한 경제 상황에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상황에서는 오너 체제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대한민국 경제 수준에 맞춰봤을 때 이만큼의 성장한 이후에는 오너 체제가 가진 장점이라는 것을 찾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전문 경영 체제로 안정된 경영, 그다음에 신성장 동력 오너들이 제3대 찾아내고 있는 경우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아직도 이게 극복해야 될 문화가 많이 남아있다는 쪽에 오히려 이 기사에 초점이 맞추지 않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 하나만 제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소유자라는 표현에서 이미 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한진의 소유주가 조씨 일가입니까? 지분이 얼마나 있다고. 그리고 한진 칼을 통해서 계열 지배를 하는 거, 순환 출자에 의한 지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 게 아니에요, 이게. 이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규환 변호사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 보네. 그 소유자라고 하는 것이 전체를 다 100% 소유한다 이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거 가지고 말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그냥 일대 주주다, 뭐 일대 주주라면 그래서 실질적인 경쟁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자체가 문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뭐 두 분이 뭐 바라보시는 관점이 약간 다르니까 이 현안에 대한 약간 다른 의견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홍콩 얘기 좀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시위 규모가 대단한가 봅니다. 지금 그 홍콩에서는요. 중앙일보입니다. 중국 간섭에 분노가 폭발했다. 홍콩 700만 명 가운데 100만 명이 뛰쳐나왔다. 시위를 하러 나온 겁니다. 100만 명이면 엄청나죠. 5년 만에 다시 노란우산 시위가 벌어졌다. 중국 송환법 반대한다. 그러면서 최대 규모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12개 국가에서 연대 시위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홍콩 행정장관은 무슨 소린가 정의 세우는 법안이다. 이른바 이 중국 송환법 이걸 말하는데요. 이거 보는 시각이 완전히 갈린 겁니다. 시위대와 중국 행정장관이 다른 입장이다. 기사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 법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 있습니다. 홍콩에서
범죄인을 중국 본토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인 인도 법안입니다. 이거에 반대해서 지금 집회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집회를 하는 쪽, 그러니까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렇게 그 법안을 보고 있답니다. 옆에 기사가 있어요. 중국 사법제도의 불투명성과 사형제도 남용 우려 때문에 법안에 반대한다. 중국 정부가 부당한 정치적 판단을 바탕으로 홍콩의 반중 인사나 인권 운동가를 중국으로 송환할 수 있다는 거다. 이 법이 이루어지면 그런 내용입니다.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가 단순히 홍콩 내로만 끝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렇습니다. 홍콩 100만 반중 시위, 미중 갈등의 새 내관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중국 정부는 외부 세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국이 아니냐. 이런 시각입니다. 그래서 외부 세력은 입법에 간섭 말라. 미국 지지였고 범죄의 인도법 반대. 이렇게 시위가 벌어져 있어서 이게 지금 미중이 무역전쟁 벌이고 있는데 이게 심상치 않거든요. 이런 문제까지 지금 또 가세가 될 분위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我今日要喺呢度代表我哋反對香港政府呢個引渡翻去中國大陸嘅條例。我覺得呢個條例第一 People of Hong Kong want to protect our freedom of speech, our rule of law, our judicial system, and also our economic foundation. 예, 지금 이 사안에 대한 당사자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홍콩 시민들, 그리고 중국 측, 그리고 또 미국 측. 각각의 입장은 뭘까요, 최영선 의원님? 일단 1997년에 홍콩을 영국에서 홍콩 반환. 중국에 반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일국 양제라고 해가지고 홍콩을 앞으로 50년간 완전한 자치권을 준다 이렇게 중국에서 해놨는데 사실은 뭐 일단 자기 품으로 들어오고 나니까 조금씩 경제적으로도 통합을 하고 정치적으로도 통합을 하고 싶은 게 중국의 속셈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저렇게 그 범죄인 인도까지 이루어지고 나면은 한층 더 홍콩이 중국에 더 가까워지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홍콩 시민들은 좋아할 리 없는 것이고 지금 중국과 대만 간의 하나의 중국 원칙도 미국이 개입해서 대만을 독립국가로 인정하려는 입장이다 보니까 미국으로서는 또 홍콩이 중국에 깊숙이 빨리 편입되는 것을 미국은 반대하는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거죠, 또 그게. 결국은 이건 뭐 신경전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최영성 의원께서는 중국 쪽 전문가신데 이 지금 시위와 그다음에 중국 측이 맞서는 모습이잖아요.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그러면은? 이거 법이 될까요? 아니면 무산될까요? 저는 무산돼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무산돼야 마땅한데. 그렇다고 또 그렇게 될 것이다. 마땅한 거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는 또 다르죠. 갈수록 홍콩에 있어가지고 중국의 역할이 컸고 5년 전에 홍콩 행정장관을 직접 선거로 뽑을 것이냐 간접 선거로 뽑을 것이냐 관련해가지고 홍콩 시민들이 직접 선거로 뽑자 해가지고 들고 일어났거든요. 우산혁명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홍콩 시민들이 맞은 주장을 했다 하더라도 중국의 영향력이 작용을 해서 간접 선거로 결론이 나버렸거든요. 결국은 중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게 미치고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 전례를 보자면 이것도 마땅한 거와 중국의 영향력에 의한 결론은 또 다를 수 있다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노조 관련 얘기가 있군요. 여기 있습니다. 한겨레입니다. 부산 항운노조 취업 승진 장사를 했다. 그래서 31명이 기소가 됐다. 검찰은 전 노조위원장 등을 구속했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이 내용인데 그럼 어떤 일들이 있었던가를 설명하고 있네요. 노조 취업하려면 5천만 원은 내야지. 부산 항운노조 비리 백태. 뭐 항만 경력이 없는 사람 넣어주려고 가공조합원까지 만들어서 뒷돈을 받았다. 일용직 공급업체에서 7억을 또 뇌물로 받았다. 알고 보니 지부장 친형 회사더라. 불법으로 취업한 사람 60%가 노조 간부의 친인척 아니면 지인이다. 이거 일자리 장사라는 겁니다. 일자리 장사. 김성할 평론가. 근데 이게 일반화를 시키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만노조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엔트리 클로즈 샵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그게 좀 약간 직업의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예. 노조에 가입된 사람만을 이렇게 취업을 시키는 그런 그 게 일을 하려면 해외에도, 노조에 가입이 돼야 되는 예, 겁니까? 해외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리가 해외에도 종종 기사화가 되거나 이런 게 그러니까 노조의 있거든요. 권한이 굉장히 센 거군요. 굉장히 센 거죠. 일자리와 예, 좀 약간 특이 케이스라서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지만 예. 분명한 건 노조가 사회에 그만큼 권리를 지키는 세력을 넘어서서 이제는 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책임 있는 세력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노조에서 앞으로 좀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만큼 노조가 강한 권한을 행사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못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김유진 아나운서의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의열단입니다. 흑백 사진 속의 청년들, 맨 오른쪽은 젊은 모습의 김원봉 선생입니다. 1919년 조직된 독립운동단체 의열단의 창립 초기 단체 사진인데요. 일제 감시 대상이었던 의열단 단원 정의소의 인물카드에 부착돼 있었던 겁니다. 의열단 창단 100주년을 맞는 올해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발족해 연말까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두 번째 이슈 태그는 진흙투성입니다. 어제 열린 60 민주항쟁 기념식 현장인데요. 전날부터 내린 비로 행사장 바닥은 진창이었습니다. 문제는 유력 정치인들 자리엔 말끔한 깔개를 갈아두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등 유족들이 앉은 자리엔 진흙이 묻은 상자가 깔려 있었다는 거죠. 과연 이 기념식이 누구를 위한 자리인지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추모 티셔츠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천안함 추모 티셔츠와 이를 만든 옥천고 3학년 김윤수 군입니다. 김 군은 이 셔츠의 판매 수익금 1,000만 원을 해군 바다사랑 장학재단에 기부했는데요. 몇 해째 꾸준히 현충원을 찾는 건 물론 익명으로 한 기부도 여러 차례. 숨은 영웅이 여기 있었네요.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아침의 멜기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